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두두. 자, 오늘이 이제 근대사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도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이번 복습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야 돼요. 마지막 복습. 자, 흥선대원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한다. 왕권의 강화, 민생의 안정, 동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왕권 강화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은요, 뭐 경복궁 중건이라든지 비변사 폐지라든지 서원 정리 모습들을 보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호포법, 사창제, 통상수교 거부정책 과정 속에서는 제병남신, 병인양류에서는 양원수의 정족산성, 신미양류에서는 어제연의 광성보 기억하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갔고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핵심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더라. 산무 관세도 없고요. 항세도 없고요. 무제한 곡물의 유출까지 있더라. 개항장 안에서는 일본어를 쓸 수 있고요. 그 안에서만 무역이 가능했다. 강화도 조약. 자, 이걸로 이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니까 자, 이제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게 되네. 자, 그래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로 나뉘게 되었다. 개화파, 이 개화파는요, 통리기무아문을 중심으로 해서 개화 정책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자, 먼저 별기군을 만들었어요. 별기군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이 외국의 사절단들을 많이 파견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신식군대 별기군 사절단. 그래서 청나라인 영선사를 파견해서 갔다 와서 기기창을 만들고, 일본에는 수신사와 조사수절단을 파견했는데, 특히 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갖고 왔던 조선 책략, 황춘신의 조선 책략이 미국과의 수교를 이야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미국과 수교하죠. 그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더라 라고 하는 거. 이 답방 형식으로 해서 보빙사가 파견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이 위정척사파의 그 흐름 속에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영남 만인소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개화 정책의 어떤 과정 속에서 특히 이 별기구에 대한 반발, 이 반발이 바로 이모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더라. 자, 이 이모군란은요, 결국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고요. 그 조약으로서는 바로 조청상민술 무역장정과 그다음에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니까 이건 아니지라고 해서 또 이 소수의 엘리트층이 중심이 된 위로부터의 개혁이 전개되었으니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더라. 갑신정변, 위로부터의 개혁. 하지만 이것도 청에 의해서 진압이 될 건데, 먼저 이 14개조 개혁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 우정총국 그 오픈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14개조 개혁안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신문제를 폐지한다든지, 그 다음에 재정의 일원화, 호조로의 재정의 일원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적법 개혁. 하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 결과 텐진 조약과 그 다음이 한성 조약을 체결하게 되더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외세의 어떤 영향력이 강해지는 과정 속에서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사건까지 벌어지는 그 우중충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다가 결국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이 실패로 끝났으니 남은 건 뭐예요?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더라. 바로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기층 민이 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동학농민운동은요, 일어났던 해가 1894년인데 이 1894년이 청일 전쟁도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도 벌어지고요. 정말 우리 역사의 어떤 분수령과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1894년이더라. 이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그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전몽주의 중심되어 가지고 조병갑에 대한 어떤 그 저항이었죠. 바로 고부봉기. 그다음에 이용태에 대한 저항이 바로
백산봉기, 그리고 황토현 전투, 황룡천 전투를 거쳐가지고 드디어 전주성을 점령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 버려요.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죠? 자, 그래서 1차 봉기, 2차 봉기, 요게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경복궁 점령이. 그래서 물론 이제 1차 봉기에서 이제 그 집강서를 중심으로 패전 개혁을 단행했어요. 뭐 신분제를 폐지하라. 그다음에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예? 뭐 토지를 나눠달라. 뭐 이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 경복궁 점령이 되면서 다시 들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금치 전투였더라라고 설명드렸죠.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또 이 갑오 개혁을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갑오 개혁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의정부 팔아문. 그 다음에 뭐 도량형의 통일, 조세의 급납화, 음본이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신분제의 폐지라고 설명했죠. 과부의 또 재가를 또 허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일원화, 탁지 아문으로 재정의 일원화 모습 보이고 있다가 뭐 홍범 14조를 거치면서 이제 2차 가보게요. 7부라든지 또는 재판소라든지 23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 교육입국조도 나오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청일전쟁에 일본이 완전히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역을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 그 일본을 저지한 나라가 삼국간섭 러시아였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러시아와 또 의지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렇게 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 바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을미개혁, 바로 단발령까지도 단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고종은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가버려요. 이게 바로 아관파천이더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아관파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돌아오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독립협회의 활동이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만민공동회라든지 또는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헌의 6조 체결을 통해서 의회 설립 운동까지 어떤 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고종은요, 아간파천 이후에 대한제국을 세웠고요. 이 독립협회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결국 해산을 시켜버리게 되더라. 이제 이 대한개혁 중심에 그런 개혁이 단행되고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광무개혁이더라. 광무개혁의 핵심 뭐예요? 구본 신참 아니겠습니까? 구본은 원수부, 그 다음에 신참은 지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죠. 원수부에 설치는 황제권의 강화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무개혁을 펼칠 수 있던 그 배경은 뭐였냐면 러시아와 일본의 팽팽한 균형이었는데 그 균형이 깨져요. 그 깨지는 계기가 바로 러일 전쟁이더라. 이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은요, 우리한테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한일 의정서, 그 다음에 고문 파견하죠. 스티븐스와 메가타 화폐 정리 사업이 다 이때 이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이기게 되네, 이러면서 일본의 영향력 급속히 빨려 들어가면서 우리는 을사늑약을 체결하더라. 을사늑약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외교권의 강탈, 우리 외교권을 가져간 것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통감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거 도장 찍은 적 없어 라고 해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네. 그러자 이 외교적 행위를 왜 했어? 라고 해서 정미칠조약을 체결하네. 정미칠조약의 핵심은 뭐야? 바로 군대를 해산하는 것, 그리고 아예 통감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차관마저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나오네. 결국 경술국치까지 연결되고 있더라. 이게 바로 1910년도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느냐? 첫 번째 저항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요, 바로 이 을미의병이 있었잖아요. 의병, 그죠? 을미의병이 있었고, 양반유생 중심이 됐던 을미의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사의병, 여기도 을미의병이 있다면 또 을사의병도 있었죠. 을사의병도 또 있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신돌석, 평민의병장 신돌석이 등장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미의병, 군대가 해산되면서 의병전쟁화 13도 창의군을 결성하면서 서울 진공작전까지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 노선도 있으니 이건 이제 실력을 좀 키우자 어떤 그런 운동이었죠.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나왔던 보안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헌정연구회도 있고요. 또 이 고종의 퇴위를 강력히 그 반발했던 바로 대한자강회도 있고요. 그리고 신민회도 있더라. 특히 이 신민회를 좀 주목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다른 운동들처럼 뭐 교육과 관련된 대성학교, 오산학교도 세웠고, 식사능업을 통해서는 뭐 자기회사라든지 태극서관도 세웠고, 언론을 통해서는 대한매일신문과 연결돼 있지만 그 이외에 더 특별한 게 뭐냐면 신민회는 국외독립운동기지, 이건 제가 1910년 들어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 국외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비밀결사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국개몽운동 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구국운동을 한번 보자는 말이야. 특히 경제 구국운동에서 여러분들 요 라인이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 이모군란, 그죠? 요 이모군란 라인,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전에는 관세가 없었다. 하지만 관세가 생겼다. 요 이전 최혜국 대우가 없었다. 최혜국 대우가 생겼다. 그리고 무제한 곡물 유출됐다. 반공령 조항이 만들어졌다. 요 라인. 그래서 요 라인 굉장히 중요해서 요 이전과 이후의 어떤 모습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경제적 구국운동의 어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본다면 80년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쯤 되겠네요. 요쯤에서 이제 반공령 조항이 있겠고, 그 다음이 바로 이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독립협회 활동했던 내용들, 여기서 이제 나왔던 뭐 이권수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상권수호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제 그 경제 이권 운동으로서 본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러일전쟁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 보안회 한번 다시 한번 나온 것이고, 그리고 역시 정민 7조약 1907년이었죠. 바로 이게 국채보상운동,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있더라.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했고요. 서상동 같은 인물이 중심이 되었고요. 특히 대한매일신보의 어떤 후원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빨간 게 뭐 의병투쟁이었고, 파란 게 애국개몽운동이었고, 노란 게 경제적 구국운동이었다면 오늘 마지막은요, 민족문화수호 운동. 어떻게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민족문화수호운동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파트가 시험에 나올 텐데, 시험에 나오는 방법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80년대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90년대 주머니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1900년대, 그러니까 1910년 그 전까지 그 1900년대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8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9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19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놓으셔야 되겠다. 자, 지금 먼저 뭐 신문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뭐 여러 시설, 또 학교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요 앞에 라인이 지금 80년대 라인이에요. 여기 지금 개항 직후 시기, 동도서기 개화기라고 있잖아요. 요게 80년대 라인. 요 두 칸이 바로 80년대 라인이니까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먼저 신문부터 한번 살펴보죠. 신문. 자, 신문.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요, 왜 그 장화 퀴즈 같은 데 가면 문제 나오잖아요. 뭐 골든벨을 울려라. 뭐 다 문제 나오잖아요.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최초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초가 무엇이냐? 병원의 최초는 무엇이냐? 신문의 최초는 무엇이냐? 뭐 이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오늘이 바로 문제밭입니다. 문제밭.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상식을 총동원하셔가지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무엇일까요?
근대적 신문. 네, 하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왔죠? 바로 한성순보라고 있습니다. 한성순보. 한성은 뭐 지금 그 당시에 뭐 한양, 서울, 예, 수도가 되겠죠. 순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순보라 그래요. 순보. 열흘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면 뭐라 그럴까? 왜 교회에 가면 여러분 뭐 매주 뭘 받아요? 주보 받는다요. 주보. 일주일 단위는 주보. 그럼 매일 나오는 건 뭐라 그럴까? 그건 일보. 예,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보는 이건 열흘마다 나오는 거야. 이게 최초의 신문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한성 순보. 이 한성 순보는요 아무래도 이 당시 나온 거니까 당시는 한문으로 쓰여진 일반인들은 읽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주로 정부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관보 형식이에요. 관보 형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개화파들이 주도했던 신문이 되겠습니다. 개화파들이. 그러니까 개화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야.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래 신문이었어 라고 해서 한성순보를 통해서 그걸 알리고 있는데 이 한성순보를 그러면 최초의 근대식 신문은 한성순보인데 이 한성순보를 찍어낸 곳은 어딜까? 최초의 근대식 어떻게 보면 인쇄소라고 보면 되겠다. 뭘 박아? 그럴 문자. 글자를 박는 곳. 바로 방문국. 방문국에서 바로 이 한성순보를 발행했군요. 이것도 세트로 패키지로. 방문국에서 한성순보를 발행했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상식이잖아, 상식. 그죠? 이렇게 해서 신문이 나왔구나. 자, 그러다가 84년도의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사실 갑신정변이 개화파가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개화파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브레이크가 많이 걸려요. 결국 한성순보는 폐간됩니다. 근데 이게 신문은 필요하거든. 그래서 다시 신문을 발행하죠. 갑신정변 이후에. 그게 바로 한성주보. 주보 나왔네, 주보. 일주일마다 한 번 나온 거네. 그죠? 한성주보가 나오게 되더라. 자, 근데 이 한성주보에는요, 드디어 최초의 상업 광고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광고. 우와. 광고의 역사 이제 시작하나요? 네, 여러분들 요즘 그 홈쇼핑 광고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1시간 동안 설득당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몰랐던 욕망을 배우게 되잖아요. 분명히 그 홈쇼핑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정말 생각도 없었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본 순간 갑자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유혹에 여러분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게 새로운 욕망을 배우는 거야. 이런 광고. 그죠? 그게 한성주보에 처음으로 실렸네요. 최초의 상업 광고 재개. 이게 한성주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80년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문들이고요.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한성주보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90년대 넘어갈게요. 90년대로 넘어와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신문이 있으니 그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독립신문은요. 바로 독립협회와도 관련이 있죠. 나중에 이제 독립협회로 연결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 신문은요. 서재필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 다음이 한글과 영문. 요거 기억해주세요. 영문. 왜냐면 서재필이 그 미국 갔다 와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영문 신문도 나가고 있다. 이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 그 이전까지는 정부 주도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최초의 민간 신문이 등장하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신문들은 다 민간 신문이잖아. 그죠? 그 출발이 바로 이 독립신문에서부터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이 나오는데 잘 봐. 황 다시 거꾸로 황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대한제국 시기에 나왔겠구나. 대한제국 시기에. 요거 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90년대 덩어리에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모두 90년대 덩어리. 아까 한성순보, 한성중보는 80년대 덩어리, 90년대에는 바로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제국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순한글이야. 읽기 쉽겠다. 네, 그래서 서민들이 주로 독자층이 됩니다. 근데 황성신문은요, 한문이 너무 많아. 맞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대상이 되었는데, 자, 특히 이 황성신문의 역사적 의의를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을사늑약을 체결했을 때 시일야 방성대국 오늘 목노와 통곡하노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에 실렸던 신문이 바로 이 황성신문이 되더라. 자, 그런데 1900년대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라는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 자, 이 대한매일신보는요, 왜 중요하냐면 가장 많은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대한매일신보가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베델이라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여러분들 치외법권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어찌할 줄 모르고 끙끙대는 거야. 다른 신문 같은 경우에는 고종 앞세워가지고 말이야 이게 잡아들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 베델은 치외법권이 있으니까 이거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제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많이 나가요. 이게 시원해. 이거 읽고 있으면 너무 시원해. 그게 독자층이 많겠지. 이 대한매일신보. 양기탁은 어느 단체 회원? 신민회 회원. 대한매일신보. 왜 신민회의 언론활동 할 때 대한매일신보 제가 적어드렸잖아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놓지 말 것. 바로 대한매일신보는 국채보상운동. 제가 얘기했죠. 예. 국채보상운동 자료가 나오면 답지는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가 나오면 답지는 국채보상운동. 아주 둘이서 그냥 찰떡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라고 설명드렸고 시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설명드렸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서상돈 대구 기억나시죠? 네, 요 연결고리를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출발했던 한성순보, 한성주보, 90년대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그리고 대한매일신보. 그 외에도 신문들이 많이 있지만 이게 대표적인 신문들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신문 정리했어요? 오케이.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병원을 한번 가볼게요. 자, 병원을 가야 되는데 갑신전문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 근대식 병원 하면 어디를 들 수 있냐면 바로 여기 광해원을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갑신정변 우정총국 그 오픈식을 계기로 해서 출발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이 민씨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죽어요. 명성황후가 민씨잖아요. 그 영민씨거든요. 그의 어떤 뭐 오빠들, 뭐 동생들 엄청나게 우정총 왔다가 칼 맞고 막 죽어 나갑니다. 그때 민씨 중 한 명이 엄청난 그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미국인 알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외과 수술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구합니다. 그렇게 명성황후 너무 고마웠던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인 알렌한테 What do you want?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더니 I want to build a hospital. 왜 영어라는 게 혀를 굴리지? 네, 병원을 갖기를 원한다. 그래서 병원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온 게 바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 가시죠? 출발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름을 바꿔요. 제중원으로. 제중원 이름 바꾸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연 이 광해원 최초의 근대식 병원의 역사는 누가 잇고 있느냐? 요거 때문에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뭐 거의 그 교수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막 논문 쓰면서 이 뿌리가 바로 우리다! 뭐 이런 논쟁이 붙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 이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그 학교 쪽이라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 또 근대식 시설들이 있으니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시설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환국, 돈돈돈돈돈, 전환국, 이제 화폐 찍어내는 어떤 그런 곳이죠. 여기서 이제 백동화를 만들 것이고, 요거 이제 메가타임 화폐정리사업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이 재를 넣는 거 맡기면서 결국 전환국은 문을 닫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이게 80년대에 있는 거예요. 80년대 전환국. 그 다음에 기기창 알죠, 여러분들? 네, 무기 만드는 곳이 있고, 바로 영선사 갔다 와가지고, 청나라에 갔다 와가지고 무기 만드는 창고를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우정총국, 네, 갑신정변과 연결된다. 그래서 전환국, 기기창, 우정총국 80년대 주머니에 넣으시라 설명드리고요.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이게 지금 임오군란도 있었고 갑신정변도 있었고 지금 이거 굉장히 급박한 상황 아닙니까? 갑신정변에서는 심지어 창덕궁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소규모 전투까지 있었다고요. 이거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빨리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본국에. 근데 알릴 방법이 없네. 배 타고 가는 방법 외에는. 그래서 현대식 시설, 바로 전신을 갑신정변 직후에 이 전신을 놓게 되더라. 뚜뚜뚜뚜 전보를 보낼 수 있거든요. 뚜뚜뚜뚜 빠르게. 그래서 전신이 만들어진 것도 80년대, 특히 갑신정변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보시면 좀 더 쉽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80년대에 전등이 들어옵니다. 최초의 전등이 점화식 된 것은 바로 경복궁.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왕이 있는 데가 돼야죠.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전등이 어느 회사 전등인지 알아요? 에디슨 회사 전구예요. 예. 그 즈음에 에디슨이 이 전구를 상용화시키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온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가 그 당시 얼리 어답터였어. 엄청 빨랐어. 세계적으로 이 에디슨 전구가 이렇게 빨리 들어간 게 이게 쉽지가 에디슨 전기가 빨리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나라에 에디슨이 오려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계약 체결 때문에. 그런데 바빠가지고 에디슨 대신 다른 인물이 오게 됐죠. 에디슨 회사에서. 그 인물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국 죽어요. 예. 만약에 에디슨이었으면 에디슨이 우리나라 죽을 뻔했어.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쨌건 80년대 이 전등이 경복궁에서 처음으로 점화되었다. 요게 지금 80년대 이런 시설들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80년대. 오케이. 자, 이제 90년대로 와볼게요. 자, 90년대로 와 봐야 되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전화가 놓여집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왜 이 전화기 때문에 한 인물을 살렸다. 전화기가 놓여졌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그자의 사형을 멈추도록 하여라 라고 해서 간신히 목숨을 살렸다. 그 인물이 누구였다? 그 인물이 바로 백범 김구였다. 전화가 아니었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백범 김구는 없었다 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백범 김구의 기억 속에서 나온, 추측 속에서 나온 것 같고요. 실제는 그 이전에 이미 전화는 있었습니다. 어쨌건 전화가 이제 이때 90년대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등이 먼저 불 켜지고, 그렇지, 아무래도 전화가 좀 더 힘들겠지. 이게 소리를 전달해야 되니까 힘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나오네요.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바로 이 대한제국 시기에 엄청난 근대적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대한국 국제,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어떤 헌법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부, 황제권의 강화 있는데 이때 전차가 놓여져요. 이때 전차. 와. 그리고 최초의 기차 경인선. 최초의 기차 경인선이 이때 놓여지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1900년을 가볼게요. 1900년대에 또 기차가 놓여지는데, 그땐 경부선과, 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서울이잖아, 그지? 경부선과 경의선, 부산, 그다음에 의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1900년대 와서 1905년과 6년대 완공이 돼. 그런데 이 경부선과 경의선 착공 계기가 뭐냐인 거예요. 러일 전쟁이야. 러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제가 부산과 의주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레일, 그런 철도를 착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구분하시냐면 경인선은, 최초의 경인선은 러일 전쟁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시험에 잘 나와요.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신문과 병원과 여러 시설들을 한번 좀 살펴봤고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교를 좀 한번 볼게요. 학교. 자, 학교에서 뭘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그죠? 예, 그 학교의 어떤 출발을 좀 보자는 이야기야. 최초의 근대식 학교. 우리가 지금 최초 많이 하고 있어.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최초의 병원 광해원, 뭐 이런 최초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최초의 학교는 어딜까? 그래, 근대식 학교는 어딜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성균관, 향교, 서원, 서당 이런 전 근대적 학교들은 있었지만 근대식 학교 최초는 어딜까? 바로 원산학사가 되겠습니다. 원산에 있는 학교, 원산학사인데 근데 왜 하필이면 원산일까? 이유가 있어요. 개항장이 어디야? 최초로 열린 데가 어디야? 부산이었잖아요. 부산 다음이 원산, 그 다음이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식 문물이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지역 유지들, 이게 원산이 이제 이 당시에 덕원부라고도 합니다. 덕원부라고도 하는데, 이 유지들이 여기 살고 있는 좀 돈 좀 있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 근대식 교육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세운 학교가 바로 이 원산학사다. 역시 이게 흐름, 트렌드에 빠른 거는 확실히 그 사립 쪽이 빠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원산학사가 만들었는데 문과 무를 함께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는 아니지만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대식 교육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든 곳이 있는데 동문학이라는 곳이 있어요. 동문학. 근데 이 동문학은 영어 중심, 외국어 중심이에요. 그래서 종합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근대식 학교라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쨌건 간에 영어 중심의 이런 동문학이라는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자, 지금 계속 80년대입니다. 8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요.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강화도 조약 또 조민소 통상 조약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의 그 선교 활동이 이제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학교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뭐 아펜젤러의 배제학당이라든지 스크린튼 여사의 이화학당, 이거 다 여러분들 그 서울에 가시면 정동이라고 있어요. 정동. 정동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동에서. 덕수궁, 돌담길 걸어 올라가다 보면 왼편에 배제학당 있고요. 쭉 올라가서 또 왼편에 보면 이화학당 있고 그래요. 정말 이 정동이야말로 근대의 어떤 그 태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한번 좀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의 근대식 학교, 국가 주도의 학교가 86년도에 유경공원, 육성하는 거예요. 영재를 육성하는 공교육이라는 얘기죠.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유경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유경공원도 역시 그 터가 지금의 덕수궁, 배제학당 그 옆에 있어요. 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유경공원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인이 필요했어요. 영어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초빙에 오죠. 헐버트. 이 헐버트 이분이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유경공원 활동도 했죠. 우리나라 그 띄어쓰기. 사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해례본 보시면 띄어쓰기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 띄어쓰기를 체계화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헐버트입니다. 지금 우리 띄어쓰기 보면서 보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헐버트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미국인이 오다 보니까 이 당시에 영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영어 집중 수업. 왜냐면 선생님이 한글을 몰라. 한국말을 몰라. 이거 무조건 영어로만 얘기해야 돼.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영어를 배웠대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빠르게 배웠다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지 뭐. 한국말 모르는데 어떡해. 자,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들 기억나요? 교육입국조서.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 교육입국조서야말로 근대적 학제와 연결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이런 편지잖아요. 근대적 학제잖아요. 이 출발이 이때 이루어진 거야. 2차 가보개혁 때. 2차 가보개혁 때.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학교들 말고 이제 진짜 자
소학교,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만들어지고 또 선생님들 양성할 수 있는 사범학교, 외국어학교, 좀 더 나아가면 중학교까지 교육 입국 조서의 영향으로 이런 소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흐름이에요.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이게 1900년대 오면은 애국개몽 운동 시기, 나라가 지금 망하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학교들이 세워집니다. 국내에서는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뭐 여러분들 대표적인 그 단체 신민회와 연결돼야 되겠죠. 신민회 그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오산학교와 대성학교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바깥에는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이건 이제 북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에 서전서숙과 명동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들이 또 세워지고 있더라. 근데 참 이 학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명동의 의미가 뭐냐면 밝힐 명자, 동력 동자예요. 동쪽을 밝히기 위해서 세운 학교란 얘기예요. 그 동쪽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나라. 정말 이게 만국의 그 길로 치닫고 있는 우리나라가 되겠죠. 이 명동학교에서 그 졸업생이 뭐 일제 탄압에 의해 가지고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한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정말 우리 독립운동사의 획을 그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의 목표, 교육 목표는 명확하거든요. 잃어버린 나라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까지 그거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데 저는 주로 이제 글쓰기, 또 이제 글짓기, 또는 이제 말하기 이런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근데 이제 글을 쓸 때 반드시 애국과 독립이란 두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무조건 그 학교의 목표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학교에서 명확한 교육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명확한 인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동학교 출신의 여러분들 1920년대 정말 이 온 국민, 온 식민지 백성의 눈물을 이렇게 빡 쏟아냈던,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흥얼거리는 노래, 바로 그 아리랑. 아리랑이 나온규 감독이 이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 이거 여러분들 그 영화 아리랑 OST입니다. 원래 민요가 이런 풍은 아니거든요. 요거를 이 영화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시인이죠. 저항시인.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추억과. 누굽니까? 윤동주. 윤동주도 명동학교 출신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많지 않은 졸업생이지만 그 교육과정이 명확했기 때문에 이런 독립운동가들을 막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대 시설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특히 애국개몽 운동 시기에 나라가 지금 망국의 어떤 그 길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죠? 이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애국개몽 운동 시기의 모습들을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을사늑약, 외교권을 강탈당했던 을사늑약, 전후에서 한번 볼 텐데요. 급하죠. 지금 이게 나라가 지금 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급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국어, 역사, 종교 다양한 방면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국어부터 한번 볼게요. 국어에서는요, 새로운 소설, 새로운 시들이 이제 등장을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소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시, 이거의 어떤 출발이 바로 이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세계라는 소설, 신소설, 원각사에서 공연해. 특히 여러분 이 원각사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말, 이게 한말, 을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진 이게 연극 전용 공간,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 원각,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 특히 이제 이 한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제 원각사 공연을 보고 있는 한 부인,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맞는 말이야.
이 당시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는 곳이니까 원각사를 좀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회의록,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건데 뭔가 어떤 제국주의 세력들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금서예요, 금서. 읽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책도 있어요. 왜냐면 일제 비판하니까. 그죠? 이런 신소설이 나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시, 해에게 손이게 우릉꽝꽝꽝 뭐 이런 게 막 효과음이 막 시로 들어가요. 우리나라 전통시에서 이런 거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시들도 이때 나오고 있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역사 진짜 급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망국의 길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위인전, 구국의 영, 을지문덕, 이순신, 이 정말 외세 침탈에 맞서 싸웠던 그런 장수들 위인전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을 좀 키우자 뭐 이런 거. 각국의 흥망사, 뭐 베트남 흥망사, 베트남은 과연 어떻게 흥했고 망했는가 뭐 이런 거. 이런 책들이 이제 쏟아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위기니까 지금.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이런 위인전도 쓰고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 신채호예요, 신채호. 이 신채호가 쓴 그 논문 중에서 독사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독사신론. 이 독사신론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민족주의,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쓴 그런 글입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한 건데 이 신채호는요 지금 한말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민족주의 사학자로 활동할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 독사신론 꼭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신채호 가면 뭐 조선사연구초 뭐 조선혁명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독사신론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기억해 놓으세요. 신채호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볼게요. 종교. 자, 종교는요 천도교라는 게 이때 만들어지네. 자, 그럼 천도교 지금도 여러분 들어봤어요? 천도교? 요 천도교가 뭐냐면 동학농민운동. 그 동학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동학의 핵심이 뭐야? 인내천 아니야. 사람이고 하늘이다. 그래서 이런 천도교의 어떤 그 기관지로서 만세보라는 것도 있다. 기관지로서 만세보. 독립협회의 기관지 독립신문. 천도교 기관지 이 만세보. 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온 게 뭐냐면 이 대종교예요. 대종교. 대종교인데 이 대종교는 뭘 믿는 거냐면 단군을 믿는 거예요. 단군. 예. 나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려 시대에도 여러분들 왜 몽골 쳐들어오고 원간섭기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련의 삼국유사에 단군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는 우리 역사의 유구한 역사 이걸 통해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대종교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단군을 믿는 대종교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교 쪽에서는 이제 유교도 좀 바뀌어야 된다. 언제까지 성리학적 그 고리타분은 그 얘기할래 해서 박은식의 뭐 유교 구신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국어라든지 역사라든지 특히 이제 역사 쪽 이쪽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쪽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대종교 이거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당시 해외 이주를 한번 볼 텐데요. 해외 이주.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제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요쪽이 지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요쪽이 이제 북간도, 요쪽이 이제 서간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리고 요쪽이 연해주 그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의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특히 이 블라디보스토크 쪽에 여러분 신한촌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기 지금 신한촌. 새로운 한인들의 마을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신한촌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 지역. 제가 이건 아까 그 앞에서 왜 그 장인환 전명훈 설명드리면서 하와이 공식으로 이민 갔다라고 설명드렸죠. 예, 공식 이민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위해서 사진 보내가지고 예. 분명히 하와이에서 정말 잘생긴 남자 사진이 온 거야. 어머, 이 남자 따라가면은 이 남자랑 같이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겠는데? 라고 희망을 갖고 우리나라를 떠나서 하와이에 갔더니 웬 노인분이 나오시는 거야. 누구세요? 제가 사진 속 그 사람입니다. 에? 엄청 시간이 흘러 사진을 아주 젊은 사진을 보낸 거야. 어떡해?
그 먼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 살아야지. 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멕시코에 가서는요. 이제 하와이에서는 주로 이제 사탕수수 노동자로 활동 많이 했고요. 멕시코에서는 에네켄이라고 이게 선박, 로프 있죠. 예, 그거를 만드는 그런 원료를 제공하는 그런 식물인데, 이게 가시들이 뭐 엄청나가지고요. 예, 그거 베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이었는데, 예, 그런 데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노동을 하면서 번 돈이 있잖아요. 그 번 돈으로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가면 독립운동가들에게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면 애국자 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가 이제 그 직전에 있는 이 개항기 한말까지 모두 봤습니다. 네, 국권피탈기 봤고요.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의병활동, 애국개몽운동, 경제구국운동, 민족문화수호운동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일제강점기 아픈 시기예요. 예, 일제 식민지니까 그죠? 아프지만 그게 꼭 아픈 역사로 끝나지만은 않을 겁니다. 왜인지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